안녕하세요. 저는 누군가의 아들로 누군가의 남편으로 아버지로 살고 있는 평범한 남성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나고 자란 촌뜨기였어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께서는 남편도 죽고 없는 불쌍한 아내였죠.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마저 죽고 안 계신데도 끝까지 할머니를 모시고 살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런 어머니가 못마땅하셨던 것 같아요. 젊고 어린 나이에 꽃다웠던 어머니가 안쓰러우셨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적 저희 할머니께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주여가 네 엄마 손잡고 나가서 살자고 좀 해라. 그게 아니면 넌 이 할미하고 살고 네 엄마는 나가서 자유롭게 살라고 좀 해라. 였거든요. 저는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할머니가 정말 미웠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어머니께 전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그래도 할머니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어서 그 말 그대로 어머니께 가서 쪼르르 읊었었답니다. 그러면 제 말을 가만 들어보시던 어머니께서는 저의 등짝을 후려치시며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엄하게 꾸짖으셨어요. 그럼 저는 제 등짝을 때린 어머니가 미워서 그리고 등짝 맞을 짓을 하라고 시킨 할머니가 미워서 잠들기 전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엉엉 울었답니다. 남자애가 툭하면 운다고 할머니께서 어머니 몰래 이불 속으로 사탕을 넣어주시면 저는 그걸 허겁지겁 깨물어 먹다 잠들었었지요. 이불 사이로 사탕 깨물어 먹는 소리가 다 들렸을 텐데 어머니께서는 그 순간만큼은 모른 척 해주시고 저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달달한 사탕 하나에 어머니도 할머니도 미워했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렸지요.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어도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저희 세 사람은 그런대로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특히나 어머니께서 할머니를 정말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러다 제가 12살인가 13살 되었을 때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소리를 지르며 엉엉 우는 소리에 졸린 눈을 비비며 달려가 보니 할머니께서 이불에 아주 곤히 누워 계시더군요. 아직 아침이 오지 않은 이른 새벽 푸른 빛이 할머니 얼굴 위로 드리워진 모습이 조금 무섭게 느껴졌던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 그 무서운 마음을 떨쳐내고 싶어 어머니를 따라 저도 할머니를 부르며 곤히 누워 계신 이부자리를 흔들었었어요. 어머니께서 제 팔을 붙들고 자리에서 일으켜 세울 때에도 저는 그게 할머니를 뵙는 마지막인 줄 정말 몰랐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도 저희는 쭉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가끔 옷장에서 할머니의 옷이 툭툭 튀어나올 때면 어머니께서는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리고 나셨어요. 그 후 제가 17살이 될 무렵 저는 시골을 벗어나 도시로 나와 살기 시작했어요. 왜 엄마랑 떨어져서 살아야 돼요? 하고 묻는 제게 어머니께서는 그래야 해서 그래 하고 대충 얼버무리셨지만 저는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지내던 곳이 시골이니 도시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고 싶으셨던 어머니의 마음이었지요. 그렇게 얹혀 살게 된 이모댁은 불편하고 낯설었습니다. 밥 한 숟가락도 편히 먹지 못했어요. 제가 이모의 가족들에게 민폐가 될까 두려웠거든요. 정말 매일매일 어머니가 너무너무 그리웠습니다. 꾹 참아가며 18부터는 학교가 마치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온 것을 무척이나 후회했습니다. 저는 공부보다야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대학 생각은 일찌감치 접고 어머니를 설득해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낮에 일하는 공장, 밤에 일하는 공장, 총 2곳이었어요. 하루 종일 2곳에 출퇴근하며 힘들게 일하는데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돈을 번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그렇게 잠도 안 자고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기숙사를 떠나 빌라 하나를 전세로 구했을 땐 24이었습니다.
제 공간이 생기니 참 뿌듯했어요. 딱 한 가지, 새벽 2시마다 일어나는 층간소음을 제외하면 말입니다. 새벽 2시. 그 시간만 되면 윗집에서 나는 소리가 사람을 미치게 하더군요. 매일 밤에 견디기 괴로울 정도로 소음이 심한 것은 아니었지만 반복적인 무언가가 분명 있는 듯했습니다. 우당탕 물건이 바닥에 나뒹구는 소리가 나는가 하면 끼익 하는 불쾌한 마찰음이 귓가를 괴롭혔어요. 새로 이사오고 3달 동안 내내 그랬습니다. 그래도 잠깐이니까 곧 멎어들 소리라는 것을 아니까 꾹 참고 견뎠어요. 소음의 원인을 찾아 대응하는 것보다 당장 피곤한 눈을 꾹 눌러붙이는 것이 제게는 더 다급한 일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상이 저를 놀리듯 굴러갔던 유난히 되는 것 하나도 없는 하루였고 재수가 없는 하루였거든요.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부터 눈 감은 시간까지 쭉 예민해야만 하는 그 상황이 견디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다음 날은 마침 쉬는 날이라 피로는 내일 풀어도 충분하니 한 박자 바로 잡고 가는 개념으로 윗집을 찾아가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더는 밤마다 같은 소음으로 시달리고 싶지 않았어요. 예민함은 곧 분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대로라면 더는 이 집에 살 수 없을 것만 같았어요. 곧 조용해지겠지, 내일은 알아서 조심하겠지 라고 제 자신을 다독이며 참는 밤들도 더 반복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그날 새벽 2시 일부러 쿵쿵거리는 발소리를 내며 계단을 걸어 윗집으로 쫓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뭐라고 따져 물어야 잘 따져 묻는 것이 될지 따위를 계산하고 있었지요. 마침내 씩씩거리는 숨을 차분하게 고르고 준비했던 말을 내뱉기 위해 배를 눌렀습니다. 검지손가락 끝에 꾹 눌러진 초인종 버튼이 화가 난 저의 마음만큼이나 뜨거웠던 여름밤이었어요. 여름은 참 예민한 계절이지요. 그걸 알면서도 그날은 그걸 이겨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잠도 자지 않은 건지 그 시간까지 힘차게 울어대는 창문 밖의 매미 소리 사이로 인터폰 너머 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세요? 아랫집입니다.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대답했는데도 더 말이 없었습니다. 무시하는 건가 싶어 신경질이 나는 걸 꾹 참으며 현관문에 대고 똑똑 노크를 했어요. 몇 초 간격을 두고 나서야 뒤늦게 문이 열리더군요. 머리끝까지 화가 난 채로 대체 매일 새벽마다 무엇을 하기에 사람 잠을 못 자게 하느냐고 따지려던 그때 문틈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할머니의 모습에 너무 당황하여 입을 꼭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모습을 드러낸 그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맑은 얼굴을 한 할머니께서는 표정에서부터 이미 제가 왜 초인종을 눌렀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듯 미안함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 딴에는 조심히 움직인다고 했는데 아랫집에서 많이 시끄러웠겠어요. 나한텐 익숙한 소음이라도 남한테는 아닐 수 있는 걸 매일 생각하면서도 더 조심히 움직이는 게 잘 안 돼서 미안합니다. 할머니께서는 연시 미안하다고 하시며 조용히 자신의 발 아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저는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숙인 낯선 할머니의 정수리를 보게 되었지요. 희끗희끗 몇 가닥 남겨두고 모조리 새하얗게 새어버린 흰 머리카락들이 가지런한 가르마를 따라 정갈하게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사실 휠체어를 보는 순간부터 죄책감이 들었어요. 몸 편치 못하게 힘들게 지내시느라
그럴 것이라고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윗집에 어떤 이웃이 살고 있는지도 아예 몰랐고 새벽 2시라는 시간 때문에 더 그렇기도 했었습니다. 그냥 다시 내려가야겠다 밀려드는 죄책감에 무슨 말을 꺼내지도 못하고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던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께서 미안함에 덧붙이신 뒷말들이 제 죄책감에 불을 지피기 시작하고 말았어요. 다 늙은 노인네가 새벽부터 잠에서 깨서 요란을 떤다 생각할지도 모르지요. 나는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가요. 내 사랑하는 남편하고 생때 같은 아들이 한날 1시에 눈을 감았어. 허무하고 허탈한데 기도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이다. 몸이 힘들고 고된 날에도 죽은 아들과 영감을 생각하면 하루도 기도를 빠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 갈 준비를 하느라 아랫집 생각도 못하고 혼자 요란했나 보.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학생. 제가 밤잠을 들지 못하고 괴로워하던 매일 새벽 2시경 대체 무엇을 하기에 매일 같은 시간마다 사람을 미치게 하는지에만 몰입해 화만 났었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본 윗집의 사정에는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더군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매일 밤 기도를 하시던 윗집 할머니께서는 혼자 휠체어를 끌고 새벽마다 움직이시느라 그리 소음이 생겼던 것이었어요. 어두운 밤 힘든 몸으로 혼자 휠체어를 끌고 움직였을 할머니를 생각하니 그 잠깐의 소음조차 참지 못하고 윗집으로 찾아간 제 자신의 심보가 마냥 고약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소음의 정체를 찾아 한바탕 하고 싶었던 제 속이 고요하게 멎어들었어요. 불같이 따지려던 제 손가락은 더 이상 윗집 할머니가 아닌 저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빌려 사는데 그 정도 소음은 있을 수 있지. 네가 참았어야지.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었어? 속으로 제 자신에게 몹시 비난했어요. 할머니의 사정을 들으니 오히려 그것 하나 참지 못하고 늦은 밤 이웃집의 초인종을 누른 제가 더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미안합니다. 앞으로 더 주의할게요. 하고 정중하게 사과하시는 할머니께 무언가에 쫓기듯 서둘러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더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 문을 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는 무언가 말씀하시려는 할머니께 꾸벅 인사를 남기고 도망치듯 계단을 뛰어내려오고 말았어요. 제가 예민했나 봐요. 잠기가 유난히 밝아서 그런가 봐요. 등등 생각한 말은 많았지만 왜인지 어르신께 엄청난 신뢰를 범한 것 같다는 생각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 다리가 먼저 뛰고 있더군요. 서둘러 집 안에 들어와 다시 침대에 누워 숨을 고르며 윗집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참 뒤에야 조용히 끼익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바늘이 숫자 3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모르는 할머니의 매일 약속된 기도가 저 때문에 괜히 늦어진 것은 아닌지 신경 쓰여 결국 잠깐도 눈을 제대로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배꼽 시계는 정확해서 해가 떠오름과 동시에 배가 고파오더군요. 그래서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다가 결국 지갑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24시 마트에 가서 뭐라도 사다 냉장고에 채워 넣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문득 윗집 할머니가 스치듯 생각났습니다. 가족들 모두 떠나보내고 혼자 살아계신다는 그 말씀이 때마침 떠오른 것이었죠. 핸드폰을 꺼내 시계를 확인했더니 아침 6시. 할머니께서는 새벽 기도를 잘 마치고 돌아오셨는지 아님 여태 기도 중이신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시면 아침 식사를 하셔야 할 텐데 혼자 지내며 식사는 잘 챙겨 드시고 계시는지가 또 궁금해지더군요. 맞습니다. 저는 새벽 2시 그 순간부터 쭉 그 할머니가 마음에 쓰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히 뭐 편하게 잡수실 간식이라도 사다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떤 간식을 좋아하실까 고민하다 보니 금방 마트에 도착했고 제 생각은 마트에 도착하자마자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간식보다야 식사하실 때 함께 드실 수 있는 반찬 같은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래서 정육 코너부터 해산물, 야채 코너까지 한 바퀴를 싹 돌아보았어요. 집을 떠나와 산 세월은 제법 되었지만 요리 실력은 그리 뛰어나지 않는 저였습니다.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켜 갈빗집이며 솥밥까지 싹 레시피를 검색해 보았어요. 마트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한참 동안이나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제 모습이 제법 우스꽝스러웠을 것입니다. 몇 번이나 그렇게 더 있었을까요? 이것저것 처음 해보는 요리들을 검색해보다 정육 코너 앞에서 핸드폰을 바지 주머니에 구겨 넣었습니다. 잡채하게 채 썰어주세요. 잡채는 제가 제일 잘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고기면 고기, 면이면 면, 버섯이면 버섯까지. 좋아하지 않은 음식이 없고 뭐든 잘 먹는 제가 한 번에 그 모든 것을 즐길 수 있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어요. 너무 좋아하는데 자취하게 되면 어머니의 그 맛을 자주 느낄 수 없으니 한동안 어머니 옆에 꼭 붙어 그 요리법을 전수받아 왔었습니다. 나름의 경력이 있는 메뉴여서 그런지 혼자 살면서 종종 잡채를 해먹을 때마다 어머니의 그 맛까지는 아니더라도 꽤나 입에 착 붙는 맛을 낼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이왕이면 가장 잘하는 음식으로 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잡채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유일하게 제 손으로 뚝딱 해낼 수 있는 음식이었으니까요. 어르신 드시기에 질긴 것도 많이 없고 소고기도 가장 부드러운 살로 넣는다면 틀림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층간소음이니 뭐니 하며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던 사람이 왜 갑자기 음식까지 해서 가져다 드리고 싶어 하느냐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냥 그러고 싶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찰나의 순간도 참지 못하고 화가 나서 쫓아 올라간 것이 너무 죄송하고 마음 쓰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장 신경 쓰이는 점은 할머니께서 어제 일 때문에 앞으로 괜히 더 힘들어지시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어요. 혼자 몸을 가누어 외출 준비를 하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쉬운 일이 아닐 터인데 제가 그 할머니께 괜한 짐을 더 하나 얹어드린 것은 아닌지 하는 죄송함 말입니다. 제 스스로 쓰이는 마음을 다독이기 위해서라도 할머니를 다시 찾아뵙고 싶었어요. 전날 너무 도망치듯 집으로 내려온 것이 내내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었고 말입니다. 아침 일찍 움직인 덕분인지 집으로 돌아와 잡채를 다 완성하고 나서도 오전 시간이더군요. 댁에는 돌아오셨는지 어쨌는지 알 길이 없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윗집 초인종을 다시 눌렀습니다. 품에 안은 반찬통에서 갓 만든 잡채의 고소한 향기가 솔솔 올라왔어요. 한참 뒤에 문이 열리고 할머니께서 나오셨어요. 내가 또 시끄러웠나요? 아이고, 이를 어째. 정말 미안합니다. 할머니께서는 문을 열고 저의 얼굴을 보시자마자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아랫집 이웃이 갑자기 초인종을 다시 누른 이유가 오직 당신에게만 있다 여기시는 것 같았지요. 당연히 층간소음 때문에 찾아왔다고 생각하시는 그 모습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참지 않은 전날의 제가 정말 바보 같았어요. 저는 두 눈썹이 팔자가 되어 저를 바라보시는 할머니 앞으로 냅다 잡채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음식 중에 그나마 제일 잘 만드는 음식이 잡채라서
저 먹을 거 하는 김에 좀 많이 했어요. 잡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따 식사하실 때 잡숴보세요. 어제는 진짜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할머니께서도 다 사정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하고 죄송합니다. 잡채를 내밀고 사과를 드리는 동안 어쩐지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잡채를 꼴도 보기 싫다며 내팽개치기라도 하실까 봐였을까요? 그게 아니면 그런 사과 듣기도 싫다며 문을 쾅 닫아버리기라도 하실까 봐였을까요? 아닙니다. 아직 미처 드리지 못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제 그 말씀을 드려야 할지 찬스를 노리지 못해 가슴이 콩닥거렸어요. 제 마음을 모르시는 어르신께서는 무릎 위에서 가져온 반찬통의 뚜껑을 열어보시고는 잠깐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금방 눈썹 끝을 땅으로 내리는 표정이 되셨지요. 손도 많이 가고 힘들었을 텐데 이걸 나를 나눠주면 어쩌나. 학생인 것 같은데 엄마가 한 게 아니고 학생이 직접 잡채를? 그러고 보니 새벽에 윗집으로 찾아갔을 때부터 할머니께서는 저를 향해 학생이라고 하셨었습니다. 손질하지 않은 머리 때문인지 대충 편하게 입은 티셔츠 때문인지 어르신 눈에는 제가 학생으로 비춰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저 학생 아니에요, 할머니. 올해 24이에요. 정말? 벌써 그렇게 됐나? 아이고, 어쨌든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그리고 내가 오늘부터는 밤에 소리 안 나도록 더 노력해 볼게요. 정말 미안해요. 이해해줘서 고맙고. 할머니께서는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두었던 잡채가 담긴 반찬통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어요. 세상엔 누군가에게 민폐를 끼치며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아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류이기도 하고 저희는 그런 사람들을 진상이라 칭하며 되도록 상종하지 않으려 애쓰지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폐를 끼친다는 것을 꺼려하고 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미안해할 줄 알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께서도 제게 미안하신 것 같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폐가 된다는 것을 알면 그러지 않기 위해 해결할 수 있지만 할머니께서는 폐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리 하실 수밖에 없는 몸이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더 미안하다 제게 고개를 숙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할머니 댁으로 잡채를 가져다 드려야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부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것이고요. 할머니, 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매일 밤 1시에 퇴근을 해서 집에 와서 씻고 누우면 2시쯤 되거든요. 솔직히 방금까지 일하다가 집에 왔는데 바로 잠들기 아쉬워요. 그 시간에 마땅히 할 게 없으니 냅다 누워있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시간에 바깥이 조용하든 시끄럽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날따라 제 하루가 온통 꼬이고 꼬여서 괜히 윗집을 찾아와 화풀이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괜히 마음 쓰이게 해드려서. 그러니 이 잡채 맛있게 드시고 제가 그날 밤에 무례했던 건 잊어주세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기도 가실 준비 편하게 하시고요. 저 어차피 그 시간에 깨어 있어요. 진짜예요. 불편한 몸으로 소음에 주의하시느라 힘들어하실 상황을 생각하면 그 정도 소음 따위는 제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바로 그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진심을 전한 것 같아 오히려 죄송했어요. 할머니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두어 번 끄덕이셨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밥을 지어 먹어야겠네.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며 말이에요. 그렇게 할머니께 잡채를 전해드리고 며칠 뒤
퇴근을 하고 돌아오니 집 앞에 보자기가 쌓여진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풀어보니 그 속에는 윗집 할머니께 드렸던 반찬통이 들어있었고, 반찬통을 열어보니 할머니께 드렸던 잡채를 대신해 맛있는 갈비찜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잽싸게 하나를 집어 입으로 집어넣은 저는 헉 하고 갈비찜을 씹던 입을 그대로 틀어막았어요. 정말 맛있었거든요. 씻지도 않고 그대로 밥솥을 열어 갈비찜에 밥 한 그릇을 뚝딱 해치웠어요. 밥그릇을 다 비우고 나니 그제야 보자기 속에 숨겨져 있던 메모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윗집 할머니가 쓰신 쪽지였습니다. 잡채 맛이 참 좋더이다. 착한 청년. 저는 자연스레 그토록 맛있는 갈비찜에 보답할 다음 음식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떠오르는 것이 없었어요. 어머니 곁을 떠나와 산 지 꽤 되었어도 좋아하는 잡채 말고는 딱히 맛있게 할 줄 아는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갈비찜 한 통을 다 비워내는 동안에도 저는 할머니께 만들어드릴 반찬을 떠올리지 못했고, 그렇게 바쁜 일상에 묻혀 하루하루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의 휴일, 모처럼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번화가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좌판에서 뜨개질로 촘촘히 짠 목도리를 팔고 있는 상인을 지나치게 되었어요. 생각 없이 그 앞을 지나가다 다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어느덧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계절이긴 했어도 아직 목도리를 보기엔 이르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바로 전날의 퇴근길이 생각나더군요. 늦은 시간이긴 했어도 꽤 추운 날씨였으니까요. 그 생각을 떠올리니 자연스레 시골에 계신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분홍색을 좋아하시니 하나 골라 들었다가 또 하나를 더 집어들었어요. 매일같이 추운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실 윗집 할머니 생각이 문득 들었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었지만 밤에는 연세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더 따뜻하게 하고 나가셔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곧장 그중 하나를 택배로 보내고 윗집 할머니께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께서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그때 뵙고 난 후 꽤나 오랜만에 다시 뵙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드릴 거 사다가 할머니 생각나서 하나 더 샀어요. 하루가 다르게 추워지니까 새벽에 나가실 때 목에 두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 말에 할머니께서는 놀란 표정으로 목도리를 매만지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쉬는 날인가 보네. 통 얼굴 보기가 어렵더니만 들어와서 과일이라도 먹고 가요. 그 말씀에 얼떨결에 대강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내부 구조는 제가 살고 있는 집과 딱히 다를 것이 없었어요. 가구도 몇 개 없었죠. 딱 필요한 것만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집이 다소 차가운 분위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온기가 없는 듯한 느낌. 목도리 고맙다며 테이블 위에 고이 개어두기만 하시는 할머니께 왜인지 모르게 이상한 용기가 들었습니다.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 가끔 하던 행동이었어요. 혹시 마음에 안 드세요? 왜요? 목에 한번 안 해보시고. 저는 그 말을 하며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목도리를 펼쳐 할머니의 목에 둘러드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저의 행동에 당황하신 듯 하던 할머니께서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셨어요. 뭐 다른 애 것까지 사오는가? 엄마 것만 사면 되는데 모르는 늙은이 것을 왜 아들같이 굴어? 그저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고자 했던 행동이 그런 상황을 초래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할머니의 눈물에 놀랐다가도 왜 아들같이 구느냐 하시는 그 말씀이 이상하리만큼 가슴 아팠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할머니께 진짜 아들은 되어드리지 못하더라도, 가족은 되어드리지 못하더라도
좋은 이웃이 되어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할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반찬이나 선물 같은 명분이 없더라도 그냥 빈손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이른 아침 시간에도 퇴근 후 늦은 시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과자라도 한 무더기 사서 문을 두드리는 날엔 할머니께선 귀찮다는 말투로 한마디씩 꼭 하셨어요. 할 말도 없으면서 뭐하러 이렇게 자주 찾아와. 우리 집에 꿀 발라뒀어? 그러면서도 희미하게 미소 지는 할머니의 얼굴이 그냥 보기 좋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가족을 다 잃고 혼자 지내신다는 할머니께 가족을 떠나와 혼자 지내는 제가 최고의 이웃이자 친구라고 제멋대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히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저의 친목도모가 할머니께도 먹혀 들어간 것 같아 내심 뿌듯했습니다. 저는 종종 할머니의 단조로운 하루 일과 속에 일어난 작은 변화들에 대한 이야기나 할머니가 살아오신 그동안의 세월, 그 속의 일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처음에는 할머니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시골에서 어머니 손에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혼자 나와 살게 되었는지까지의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러면 할머니께서는 관심 없어 시큰둥 하셨다가도 이내 잔소리 같은 말들을 내어놓으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주로 엄마의 마음, 엄마의 입장에서 의견을 내어놓으셨답니다. 그럼 저는 그 말씀을 새겨 들으며 시골에 혼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다 찔끔 눈물방울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그날은 사정이 있어 며칠 만에 할머니를 찾아뵙게 되었던 날이었어요. 빵집에서 사간 빵을 자르며 그간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려고 머릿속으로 이야기를 정리하던 와중에 갑작스레 할머니께서 뜬금없는 말씀을 꺼내시는 겁니다. 근데 이웃 청년 자네 나 모르나? 할머니 당신을 모르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의도도 모르겠고 상황도 전혀 맞지 않은 질문이라 더 얼어붙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여쭈었더니 할머니께서는 다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웃이 되기 전에 저를 만나셨던 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깜짝 놀라 잽싸게 머리를 굴려보아도 도무지 제 기억 속엔 그 할머니가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망하시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할머니께서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는 그날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영감이 무척이나 성실하고 머리가 꽤나 좋았던 양반이었다오. 그 능력으로 일에 미쳐 사는 게 나한테는 괴로울 때도 있었지만 그 덕에 우리 집이 참 잘 살았지. 그 영감 우리 마주 볼 일 없이 바빴어도 날 진심으로 사랑해 줬어. 나 고생시키기 싫다고 자식도 하나만 낳자던 양반이었거든. 날 참 위하는 따뜻한 사람이었어. 그 사람을 닮은 똘똘한 아들 하나를 낳고 그 애를 키우며 남편 덕에 부족한 것 없이 행복하게 살았지. 아들도 모난 구석 없이 둥글고 착하게 자라주었고 제 아비를 닮아 공부도 꽤나 한 덕분에 좋은 대학 나와 좋은 회사에 취직도 했다네. 우리 아들하고 우리 영감은 나한테 엄청난 자랑거리였어. 그 두 사람이 나의 가족이라는 것보다 더 큰 자랑은 세상에 없었고 나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지. 지금은 돌아가시고 없다던 할머니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가족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차오르는 듯 말씀을 하시다 말고 몇 번이나 더 눈물을 닦아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까지 눈물이 차오를 것 같았습니다. 그 정도로 할머니의 가족에 대한 애틋함이 절실히 느껴졌어요. 할머니께서는 뒷이야기를 하시기 전 잠깐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표정에 한 번도 뵌 적 없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아드님의 얼굴이 그려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어. 곁에 있는 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졌으니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나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몰랐다네. 이제 다 키워놓고 제 밥벌이 잘하고 결혼할 나이 앞두고 있던 아들이랑 벌만큼 다 벌어두고 애도 키워놨으니 이제는 둘이서 여행이나 다니며 그동안 함께 보내지 못했던 시간만큼 즐기자던 영감이랑 같은 차를 타고 나한테 오다가 사고를 당해서 그렇게 한날 한시에 떠났어. 거짓말처럼 신기루처럼 엉엉 울어도 보고 나도 따라가겠다고 난동을 피워도 봤지만 둘 중 그 누구 하나도 돌아오지 않더이다. 두 남자와 깨를 볶으며 살던 내가 혼자 남겨지니 사는 낙이 없어서 매일같이 그저 죽을 날만 기다렸지. 하루하루를 무미건조하게 살면서 말일세.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 혼자에서 좋은 건 아무것도 없더군. 그런데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자네를 만난 거야. 죽을 날만 기다렸다는 그 말씀이 눈물을 참을 수 없게 했습니다. 언제 울음을 그치셨는지 덤덤히 기억에 잠긴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할머니 앞에서 당사자도 아닌 제가 함부로 눈물을 흘리지 못해 힘들었어요. 명치를 누가 콕콕 바늘로 쑤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처음 만나게 되신 건 당신께서 슬픔과 공허함에 삶의 낙을 잃어버렸던 그때의 어느 날이었다고 하셨어요. 은행에서 나오던 할머니를 누군가 다가와 불러 세우고는 잃어버린지도 몰랐던 지갑을 주워줬다고요. 그게 저였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지나간 기억들을 되짚어 보았어요. 아주 예전에 저금통에 모았던 동전을 지폐로 바꾸러 은행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17인가 8인가 고등학생 때였어요. 생각보다 저금통에 모았던 돈이 얼마 되지 않아서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돌아가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은행 앞에서 힘없이 걸어가던 할머니를 불러 세워 지갑을 주워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닥에 뭐가 떨어진 소리에 무의식적으로 지갑을 발견했었는데 은행 앞에 사람들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걸어가기에 제가 그걸 덥석 주워들었답니다. 무심히 길을 걷는 사람들 중 대체 누가 떨어뜨린 건지 알 수 없어 지갑을 열었을 땐 제법 두툼한 현금다발과 함께 반으로 접혀 구겨진 즉석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어느 할머니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잽싸게 주위를 두리번거리니 할머니 한 분이 느리게 걸어가고 있는 뒷모습이 보였고 그대로 달려가 얼굴을 확인하니 사진 속 그분이더라고요. 어르신, 뭐 흘리신 거 없으세요? 하고 여쭈니 멍하던 눈동자가 초점을 되찾으며 내 지갑!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은행 앞에 떨어져 있던 거라고 지갑을 들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참 과거를 되짚어 떠올려낸 그날의 기억은 거기까지입니다. 할머니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 지갑을 찾아주었냐고 물었더니 자네가 그렇게 말했었다네. 지갑 안에 들어있던 내 사진을 착 하고 꺼내어 보여주면서
사진 보고 한눈에 알아뵀어요. 사진이 정말 잘 나오셨네요. 하고 그 사진이 보통 사진이 아니었어. 우리 아들이 카메라 새로 샀다고 첫 사진은 엄마로 찍고 싶다고 하면서 남겨준 사진이었거든. 그땐 예사로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들이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이 되었지. 갑자기 그 사진을 보니까 속에 있던 것들이 또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려는데 그때 자네가 내 손을 잡고 그러는 게 아니겠는가? 무슨 일이 있으신 거 아니지요? 지갑도 찾으셨으니 앞 잘 보고 조심해서 가세요. 사진 속 예쁜 미소처럼 오늘도 웃을 일 가득하세요, 어르신.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지갑만 보느라 자세히 보이지도 않던 자네 얼굴을 많이 들여다보게 됐었다네. 맑은 얼굴만큼이나 마음이 고운 학생이구나 하고 말이야. 그날의 일을 저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할머니께서는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게는 할머니 얼굴이 그저 낯선 이웃 할머니였을 뿐이었는데 할머니께서는 몇 년이 지나고도 그때의 학생 얼굴을 기억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 후 두 분을 떠나보내고 절망과 좌절 속에 삶에 대한 의지 없이 살아가시던 할머니께서는 그렇게 정리되지 못한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시다 결국 순식간에 사고를 당하게 되셨고 그렇게 평생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살아가시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떠난 식구 그리워하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나를 벌 주신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게 된 거야.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따라가고 싶을 때마다 엉엉 울면서 기도했지. 그러면 내 마음에, 먼저 간 그들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온다고 믿고 그런데 그렇게 수년을 살았더니 마음의 평화가 깃들긴 한 것 같다네. 자네가 나타난 거야. 비록 식구들은 다 잃었어도 최고의 이웃을 얻게 된 거지. 내 다리가 이렇게 되고 나서 죽지 못할 거라면 살아갈 힘이라도 주실 수 있느냐고 기도한 적이 있거든. 자네를 만난 건 내가 살아갈 작은 힘이었던 것 같아. 이렇게 가끔 웃고 배가 고프고 기분이 좋으니 말이야. 저는 그 대목에서 엉엉 울어버리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느라 힘들었습니다. 가끔 웃고 배가 고프고 기분이 좋은 것이 할머니께는 살아갈 작은 힘이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그 모든 게 저로 인해 가능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와닿지가 않아서 그래서 엉엉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할머니께서 꺼낸 이야기가 더 와닿지 않은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래서 꽤 오래 고민하다가 결정했다네. 우리 영감이 부지런히 일한 덕에 재산이 꽤나 돼서 집이 3채, 건물이 1채 있어. 근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말년에는 이렇게 나 혼자 살고 있는 것을. 집이 몇 채이고 건물이 몇 채이고 간에 팔자 앞에 다 부질없지 않나. 그래서 말이야, 이 모든 것을 자네 앞으로 해주고 싶어. 갑작스러운 말씀에 눈물이 쏙 들어갔어요. 난데없이 그게 무슨 말씀이냐 여쭈니 할머니께서 제 앞으로 서류 하나를 쓱 내밀어 보이셨습니다. 증여계약서였어요.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고 무슨 뜻인지 잘 알지도 못하는 말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를 만난 후 지금까지 줄곧 가지고 계신 재산을
누구에게 증여해야 할지 고민했다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니, 누구에게 증여할지 고민했다기보다 제게 증여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가며 방법을 알아보신 것이 더 맞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심장이 쿵쾅거리다 못해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태어나 난생 처음 보는 서류 앞에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손이 달달 떨렸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떻게... 할머니, 저도 어머니랑 떨어져 지내면서 할머니께 의지도 하고 그걸로 충분히 과분하게 감사했었는데 이런 걸 주신다 하시면 어떡해요. 저 못 받습니다. 저는 그럴 주제도 못 되고요. 횡설수설 거절의 말이 정중한지 아닌지도 따져보지 못한 채 제멋대로 입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저는 이웃 할머니로부터 그런 것을 물려받을 자격도 그럴 주제도 못 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시골에서 홀어머니 밑에 나고 자랐다는 핑계로 배운 곳이 없어 할 수 있는 일이나 할 수 있는 만큼 하며 사는 인생인데 그런 제가 그 집들이며 건물을 받아 뭘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겁이 나는 것이 가장 컸어요. 그걸 다 어디에다 써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매일 아침 일찍 집에서 나가 밤늦게까지 성실히 일하지. 우리 영감도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니 이걸 다 받아도 허투루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라네. 그리고 시골 엄마 이제 그만 모시고 살아도 될 때 아닌가? 효도하는 게 이 방법 저 방법 많겠지만 부모가 듣기에 제일 좋은 건 착하게 살아서 효도하게 됐다 이거 아니겠는가? 나는 자네 착하고 성실해서 마음이 간 거야. 다 주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 두려워 말고 받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말하는 거지. 착실하게 살아 복을 받았다고. 물론 금전적이고 물질적인 것만이 복의 전부는 아니야. 그걸 이미 잘 아는 사람 같아. 그래서 내 더 마음이 갔던 거지만 지금은 그걸 다 받아 모아나 싶더라도 살면서 필요한 순간들이 분명 찾아올 것이라네. 그 말씀을 듣고 며칠 더 고민을 해본 후 결국 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솔직히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도 제 자신감은 피어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말씀이 자꾸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도 저처럼 아침 일찍 집에서 나가 밤늦은 시간까지 성실히 일하시던 분이라는 말이요.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그분처럼 멋진 삶을 살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착하게 살아 복받았다는 말씀을 들어보고 싶기도 했고 말이에요. 지금은 그로부터 7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결혼을 하고 저희 부부 사이엔 똘똘한 아들도 태어났어요. 어머니께서는 처음엔 시골 떠나 도시 생활을 하시는 게 힘들고 어렵다고 걱정하셨지만 이내 수영에 요가에 여러 취미 생활을 즐기시며 시골에서보다 더 힘차고 건강한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웃 할머니와는 여전히 가까운 이웃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살던 전세 빌라를 떠나 신혼집을 꾸리면서 그 동네에 집 계약을 했어요. 이제 더는 새벽 2시에 윗집 할머니의 소음을 들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아직 건강하게 웃는 얼굴로 저를 맞아주시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더 이상 공장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낮에는 회사에 출퇴근하며 밤에는 혼자 사는 독거노인 분들께 도시락 배달을 하기 위해 단체를 만드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먼 훗날 누가 저의 삶을 누군가에게 대신 이야기할 때 할머니께서 지으셨던 그 표정으로 저는 이야기를 했으면 하고 바라여 봅니다. 그렇게 오래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그런 삶을 살아낸 할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자랑스러운 아들로
멋진 남편으로, 닮고 싶은 아빠로,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이웃으로 오늘도 성실히 임합니다. 이웃 할머니께 여전히 저는 함께하고 싶은 좋은 이웃일까요? 어머니께 저는, 아내에게 저는, 아들에게 저는 여전히 그런 가족일까요? 늘 제 자신에게 질문하며 그들이 저를 믿고 의지하고 함께 해주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마음들에 갚아나갈 것입니다. 매일매일 감사한 것을 돌이켜보고 그것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말이에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